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체온 유지에 대한 겁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최신 기본 간호 두 번째 2권에 해당하고 책의 461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그 체온 조절의 기전과 발열 단계에 따른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온효과와 냉효과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체온 유지와 관련된 이런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리고 체온 유지와 관련된 어떤 간호 진단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간호 중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저희 책의 461페이지를 보면 체온 조절의 기전에서 체온 조절의 생리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 체온 조절 체계는 보통 조절 중추, 그러니까 시상하부와 그다음에 감각 수용기, 효과 체계 이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온은 열 생산과 열 소실의 균형에서 유지되고 대부분이 시상하부에서 조절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의 통합기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시상하부에서 체표나 체내에 전달된 이런 정보들을 해석해 가지고 전도나 대류나 증발과 복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체온을 유지하려고 어떤 운동, 혈관 운동 반응을 많이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온기의 기준점, 세트 포인트 기준점을 보통 36.4에서 37도 정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시상하부의 전엽에서는 열 소실 중추가 있고 시상하부 후엽에서는 열을 생산하는 중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상승되게 되면은 혈관을 확장해가지고 발안을 막 해서 밖으로 이제 열을 소실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체온이 하강하게 되면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막 떨림 반응을 막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시상하부에서 이런 전엽과 후엽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감각 수용기 같은 경우는 온도 감각 수용기는 대부분이 그 체표인 얼굴이나 손 이런 피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뜨겁거나 차가운 감각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체내에서도, 근데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체내 안에서도 감각 수용기가 있어요. 몸 안에서. 그래서 척수나 복막, 큰 혈관 이런 같은 깊은 조직에도 이렇게 소수의 감각 수용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기관의 이런 정보는 혈액 순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심부 온도가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체온 조절 생리 세 번째 효과 체계인데 저희 책 461페이지에 나와있죠. 이런 효과 체계는 그 체내에서 설정한 이런 기준점, 세트 포인트보다 체온이 높거나 낮을 때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라는 거는 이미 신체가 설정해 놓아서 체온 조절 기전이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온도죠. 그래서 높거나 낮을 때 이 효과 체계가 막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의 열 감각 수용기로부터 기준점보다 높은 감각을 만약에 인지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신체는 증발이나 전도나 복사, 대류 이런 거를 통해서 열을 막 소실하려고 막 촉진하고, 그 다음에 발안이나 말초혈관 이완 등을 통해서 열을 생산을 감소시키려는 신호를 막 보낸다는 거죠. 이런 효과체계에서. 그 다음에 냉감각 수용기로부터는 기준점보다 낮은 감각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냉감각 수용기로부터 낮은 감각을 인지하게 되면 신체는 오한이 일어난다든지 말초혈관을 수축한다든지 해서 열 생산을 자극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체온 조절에서 이제 열 생산과 열 소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책 461페이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합시다. 첫 번째 그 나와 있는 건 아실 거고, 그 열 생산과 열 소실 네 번째 줄 보면 그 체온 조절 같은 경우는 기준점, 이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계속 열 생산과 열 소실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 이제 체온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체온 조절을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또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신부 체온하고 표면 체온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 체온 같은 경우는 이런 몸 안에 있는 내부의 온도죠. 그래서 복강이나 골반강 이런 인체 신부 조직의 온도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거는 신부 체온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표면 체온 같은 경우는 피부나 피하 조직 지방의 온도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피부가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막 일정하지 않죠. 오르락내리락 좀 하죠. 그래서 표면체는 좀 약간 환경에 따라 좀 변하고, 이런 인체의 열 생산과 열 소실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열의 균형 상태를 일정하게 이루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열 생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열 생산은 지금 462페이지 나와 있죠. 자, 열 생산은 신체 조직 내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이런 걸 계속 연소하면서 화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대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운동이나 환경적 요인에서도 이런 열 생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열 생산에는 지금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초 대사율, 그래서 BM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기초대사율이라는 거는 기초적으로 신체 기능이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기초대사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산소 소비량과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표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산소 소비량과 관련이 있고, 음식에 분해하는 동안에 인체는 고열량을 막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기초대사율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열 생산이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기초대사율이 높은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좀 안 찌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에너지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대사율이 낮은 친구들은 밥을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이제 BMR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열 생산의 두 번째는 근육 운동을 얘기하겠습니다. 근육 운동은 근육 운동을 하면서도 기초 대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골격근을 막 수축하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을 연소하면서 에너지가 막 생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골격근이 떨림을 통해서 막 떨리죠. 그러면서 열 생산이 증가하는 건데, 추운 환경이 되면 몸을 떨리게 해가지고 열 생산을 막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열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막 오한이 있어요. 그래서 막 떨거든요. 그러면 떨림으로 인해서 또 체온이 또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한테 활동을 일단 제한하면서 안정시켜야지 오한이 없으면서 더 열이 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간헐중재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열생산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기 티록신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티록신, T4하고 트리이오드 티로닌, 그래서 T3 같은 것들이 의해서 산소 소비량이 증가되는데, 자, T3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이제 T3 같은 경우는 체온이나 심장박동수나 성장 등 신체 내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게 T3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산소 소비량이 더 증가돼 가지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이런 지방들을 소모하면서 열이 막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사람이 빼짝 마르고 그리고 되게 까칠하고 눈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몸 안에 있는 그 체내 에너지원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가 돼가지고 마르고 몸에서 열 생산이 막 증가가 돼요. 최근에 저희 지인 중에 되게 뚱뚱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6개월 지나서 얼굴 보니까 얼굴이 그냥 거의 반쪽 그냥 살이 그냥 엄청 쫙 빠진 거예요. 50kg도 안 되게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겼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뚱뚱하던 사람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완전히 그냥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이리타블해지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에너지원이 계속 축적돼 가지고 열 생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에 따라서 갑상선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상적인 이런 기초 대사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으로 잘 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냐면 뇌하수체 전엽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열 생산에서 네 번째 교감신경과 발열입니다. 저희 제 462페이지입니다. 자, 교감신경을 자극받는다는 거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는 거거든요. 내가 갑자기 화가 났다든지 어떤 공포스러운 환경이 됐다든 이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깜깜한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뚜벅뚜벅 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심장이 막 콩쾅거리면서 맥이 심장이 콩쾅거리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신경이 곤두서죠. 자,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 자극받았을 때의 상황이거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빨리 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정말 빨리 뛰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파이팅할 수 있도록 뭔가를 내 몸에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율신경계 자극을 받으면서 신체 대사율을 막 증가시켜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심장하고 브레인에는 엄청나게 많은 피가 가고 나머지는 뭐 말초나 이런 데는 피가 많이 안 가죠. 이게 교감신경을 자극받으면 생기는 그런 몸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호르몬은 간과 근육세포에 직접 영향을 줘서 체지방을 막 파괴해가지고 많은 열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째 발열 같은 경우는 세포 대사율을 또 막 증가시켜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5가지가 있다. 그죠? 우리 책에는 지금 발열이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열 생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아까 배운 기초대사율과 근육운동과 갑상선 호르몬과 교감신경 자극과 발열, 요 5가지가 열 생산에 우리가 체온 조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열 소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462페이지고요. 그림은 463페이지에 있는 그림 19.2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봅시다. 자, 열 소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신체의 열은 한 80%가 그냥 전도나 대류, 복사, 증발 이런 유형으로서 체외 밖으로 많이 소실되고 나머지 20%는 소화기나 호흡기, 비뇨기관 전망을 통해서 열 소실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자기 손바닥을 자기 입 가까이 대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입김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도 계속 열소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전도는 뭐냐? 전도는 저희 463페이지 있는데 두 물체 간의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차가운 물체에서 따뜻한 물체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차가운 물체에서 따뜻한 물체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쓰냐? 우리가 열요법, 냉요법을 많이 쓰는데 환자가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얼음찜질을 해줘요. 열을 밖으로 빼내려고. 그 다음에 환자가 너무 지금 몸이 차가워요. 그러면 핫백, 더운 물 주머니를 주죠. 자, 미온수 목욕 같은 경우는 아동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데 아동이 한 38도 정도 열이 나요. 그러면 이 열을 바로 떨어뜨리려고 헤어제를 그냥 딱 줄까? 이게 아니라 미온수 목욕이나 이렇게 스펀지 마사지 목욕 이런 것들 해주면 열이 밖으로 발산되면서 열이 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아이스백이나 핫백을 줄 때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게 하게 되면 피부에 손상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는 463페이지 나와 있는데 대류는 물체의 열이 주위의 기체로 전달돼서 그래서 주위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주변의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거는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죠. 이게 이제 대류인데. 그래서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전도에 의한 열 전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가 공기일 때보다 물일 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류는 열이 혈류에서 피부로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대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책에서 지금 그림 19.1에서 전도 지금 뜨거운 핫팩되고 손에 이제 아이스 들고 있죠. 이게 전도고 대류는 이제 이렇게 공기가 밀도보다 작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류다라는 겁니다. 열소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복사하고 증발하겠습니다. 저희 책 464페이지 나와 있죠. 자, 복사는 어떠한 전자파에서 열이 확산과 전파로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공기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로 옆에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죠. 그죠? 같은 이치죠.
그래서 신체 열 소실의 20%가 복사에 의해서 소실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노출됐다든지 피부의 온도나 옷의 반사력,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체 열 소실의 65%가 머리를 노출시켰을 때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이미 이걸 얘기했던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머리를 덮어주게 되면 열의 복사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실에 가면, 미숙아실에 가면 다 머리에 모자를 하나씩 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의 복사를 해주려고, 열이 소실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증발 같은 경우는 액체가 기체로 전환돼서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에 대한 열 전달은 복사와 같이 공기 흐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체표만과 호흡기에서 수분 증발이고, 그 다음에 열 소실의 20%가 땀으로 또 해서 증발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소실의 4가지 기전이 있었다. 그래서 복사, 대류, 전도, 증발에 의해서 80%가 체외로 소실된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열 및 발열 단계에 대해서 할 건데, 발열 및 발열 단계는 464페이지입니다. 책을 보시면 살 것 같아요. 자, 발열이라는 거는, 열 피버라는 거는 열 소실되는 것보다 열 생산이 과도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정상보다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은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정상 체온은 체온을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36.1에서 37.2도씨, 노인 같은 경우는 35.6에서 37.2도씨,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정상 체온에서 너무 열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열, 발열, 고열 이렇게 나오는데, 미열 같은 경우 슬라이트 피버라는 거는 37.1에서 한 38도 2도씨 미만일 경우, 38도 2도 미만일 경우 우리가 미열이라고 할 수 있고, 발열은 피버는 38도 2부 이상일 때 우리가 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열 같은 경우는, 고열은 40.5도씨 이상일 때 우리가 고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열은 신체 적응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가 감염이 됐을 때 내가 열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염과 관련돼서 국소적 증상과 징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가지고 진단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났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인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해열제를 먹어버리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발열은 몸의 중요한 방어 기전이에요. 그래서 39도씨까지 열이 올라가게 되면은 백혈구가 많이 생성하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39도씨 올라가면 백혈구 빨리 나와서 빨리 내가 나쁜 감염균하고 싸울 수 있도록 백혈구를 생성해서 자극해서 면역 체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열이 나면서. 그리고 이런 체온이 상승하면서 혈장 내 세균의 성장을 좀 느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적정 온도가 있는데 세균들도 대부분 인간의 체온하고 비슷하게 성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체온이 보통 37.2까지가 정상이잖아요. 세균들도 대부분 그 정도 체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온을 올리면 세균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에서 자체적으로 세균이 들어왔구나, 얘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어 물질이 생기는 거죠. 자, 체온의 발열의 각 단계별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기, 그래서 오한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때는 대상자 대부분이 추위를 엄청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발열 물질이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그 체온 조절기가 기준점보다 높게 올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보다 높아지면서 대상자는 체온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춥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는 이런 높아진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근육 수축 운동을 또 막 해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는 오한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럼 오한을 경험하는 대상자는
열 소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피부 표면 혈관을 또 수축시키면서 소름이 돋고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간호사는 대상자한테 일단 이불을 덮어주세요. 이불을 덮어주고 또는 옷을 덮어줘서 따뜻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양과 수분 섭취를 계속해주고 바이탈을 또 자주 측정해서 환자의 이런 전신적인 상태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상승기 때는. 자, 그 다음에 고온기 때는 어떠냐? 이제 완전히 발열 단계죠. 체온이 이제 새로 설정된 기준점만큼 완전히 상승돼서 계속 그 기준점대로 유지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체온이 상승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오한을 느끼지 않고 이제 덥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진대사율과 조직이 파괴가 증가되면서 그런 산소나 포도당 요구량이 막 증가해요. 그래가지고 막 갈증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 공급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계속 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고온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환자가 대부분이 막 갈증 호소하고 근육통도 있고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호를 해주면 되고요. 자, 회복기 같은 경우는 기준 체온을 낮추는 그런 신체 효과가 활성화돼서 이제 열 소실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 이제 어떻게 하냐? 덥다고 많이 느끼고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매우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혈관이 완전히 이완돼서 피부가 막 말거족족하고 막 땀을 많이 흘려요. 발한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도 뭐를 해줘야 되냐? 옷을 가볍게 입혀서 열을 발산시키면서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좀 제한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상승기, 고온기, 회복기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저희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지금 469페이지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열의 각 단계에 다시 나와 있다. 그죠? 상승기, 고온기, 회복기. 그래서 각 단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거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기 같은 경우는 환자가 오한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고온기 같은 경우는 환자가 이제 기준 체온만큼 상승해서 더 이상 오한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도 탈수가 많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수분 부족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그다음에 가볍게 옷을 입혀주고요. 그죠? 그 다음 하반기 같은 회복기 같은 경우는 덥다고 느끼면서 땀을 많이 흘린 때가 이제 이때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주고 가볍게 옷을 입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열에서 열의 유형에 따라서 좀 나눴는데요. 지금 뭐 간열열, 이장열, 재규열, 계류열 이렇게 나오는데 간열열은 하루 중에 1도 이상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주기로 1도 이상 온도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림에서 A 그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24시간 주기가 좀 있어서 어떤 환자가 이런 게 많이 뭐냐 말라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라리아 환자가 간열열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기간과 정상 이하 기간 사이에 이렇게 어떤 일정한 일일 간격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장열 같은 경우는 최저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높아요. 최저 체온이 지금 이장열 한번 보세요. 최저 체온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39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저 체온조차도 정상 체온보다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체온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얘도. 그래서 최저와 최고 체온 사이가 1에서 2도 이상으로 심해서 좀처럼 정상 체온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장열을 보이냐, 이렇게 고체온을 보이냐, 폐결핵이나 폐혈증 또는 신우염 환자들이 이렇게 이장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기열은 정상이던 체온이 일정 기간 상승이 지속되는 것을 반복하다 갑자기 오한이 나타나면서 40도 전후로 열이 나요. 40도 전후로. 그래서 정상이던 체온이 지금 재기열 한번 보세요. 체온이 36도에다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39도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막
상승이 계속 지속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기혈은 말 그대로 재기혈이 있을 때, 재기혈이란 질병이 있을 때 이런 재기혈 증상이 나타나고요. 계류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는 없는데, 계류혈은 38도 이상의 체온 상승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최고 체온과 최저 체온 사이가 한 1도 정도 되는 거죠. 이 계류혈 같은 경우는 이제 장티푸스나 폐렴 환자들이 며칠 동안 계속 38도 이상의 체온이 상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홍열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계류혈이다라는 겁니다. 자, 고체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이퍼서미아인데 아주 극도로 높은 체온으로서 40.5도씨를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너무 더운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열 소실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런 고체온을 경험하게 되는데 누가 많이 생기냐? 아동이나 노인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고체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을 보기에는 이제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내 수분 불균형이 있다든지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어. 또는 염증 반응이나 감염 또는 이식 거부 반응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고체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 불균형이라는 거는 신체 체계는 관류와 피부 관류를 위해서 적정하게 수분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디하이드레이션 된 거죠. 탈수됐거나 이러면 피부로 가는 혈류를 만약 감소시키기 때문에 열 소실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탈수된 사람들 보게 되면 디하이드레이션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면 체온이 또 높아지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자율신경계 이상은 노인이나 당뇨병 같은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고체온이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율신경계 문제가 있으면 피부의 혈류 조절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또 이제 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장애는 뇌 손상이나 뇌혈관 질환 있는 경우도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또 안 되고, 그 다음 감염이나 염증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열이 올라가겠죠. 이식 거부 반응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어떤 걸 이식을 받았어 환자한테, 또는 수혈을 받았어 이럴 때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혈 받을 때 특히 열을 재죠. 자, 그래서 아까 40.5도씨를 초과하는 게 고체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0.5도씨 이상이 되면 사람은 전신 경련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요. 경련도 할 수 있고, 다음에 44.5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이 막 응고되면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온의 원인이 이런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고체온의 유형은 3가지가 나눕니다. 일단 각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간호중재를 해줘야 되는지 여기는 그게 포커스인데요. 열경련이라는 거는 너무 더운 날씨에 이제 격렬하게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그러면서 골격근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간헐적 경축을 보이고 이제 열경련인데, 이럴 때는 일단 활동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염분이나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 피로는 부적절하게 수분 전해질 불균형으로 생기게 되면 이제 환자가 저혈압에 빠진다든지 호흡곤란이 생긴다든지 맥이 빨라진다든지 이러면서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는 증상이 생겨요. 이럴 때는 일단 대상자 일단 눕히시고요. 염분이 좀 함유된 음료를 좀 마시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사병 같은 경우는 체온이 40.6도씨를 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되면 혼수 상태나 혼돈 상태에서 중추신경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되면 환자가 어떻게 되냐? 체온이 40.6도씨가 나오면 피부가 바짝 마르고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맥이 빨라지고 막 구토 설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뇌세포가 손상돼요. 그래서 가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밖에 날씨가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열사병으로 환자들 많이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햇빛이 밖에 지금 한여름이 너무 더운데 밥 매러 간다고 가가지고 이제 열사병으로 죽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생기는 것들이죠. 자, 이거는 저희 책의 465페이지에 표 19.2에 해당하는 겁니다. 열과 고체온의 차이, 특성을 좀 비교해 놓은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열 같은 경우는 열은 왜 나냐면 염증이나 감염이 있을 때 나요. 그죠? 그런데 고체온 같은 경우는 왜 그 40.5도씨까지 올라가냐? 주변의 온도가 너무 상승했거나 너무 더운데 심하게 신체 활동했거나 아니면 열 소실 기전이 손상받았을 때 이렇게 고체온이 나타나죠. 열과 고체온은 좀 다르죠, 원인이. 자, 열의 범위는 보통 40.5도씨를 넘지 않아요. 넘지 않은데 고체온 같은 경우는 40.5도씨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열은 어떻게 생산되냐? 숙주의 방어작용이에요. 나의 방어작용이에요. 내가 어떠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세균을 죽이려고 몸에 열을 올려주는 거고요. 고체온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중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르죠. 그리고 열 같은 경우는 일단 증상은 이제 환자가 오한이 느끼고요. 그리고 심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이러죠. 근데 고체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심박동수는 상승하는데 얘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식도 떨어지고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자, 그러면 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체온을 측정해서 수분 공급 충분히 해주고 오한이 있으면 오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떠한 감염 때문에 얘가 지금 열이 나는지를 봐서 그거에 대한 감염 소견에 대한 이런 배양 검사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배양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균 때문에 만약에 그 포도상균이나 연쇄상균 때문에 내가 열이 났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주면 이 사람은 열이 떨어져요. 그때 이제 해열제도 같이 주면서. 고체온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는 체온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환자는 서늘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바이탈 빨리 하시고요. 이 사람은 뭘 먹이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수분으로 빨리 수분 공급을 위해서 정맥으로 빨리 수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오로 소변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르죠. 그 다음에 고체온 대상자 간호 중재는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수분 섭취를 일일 동안 3000cc 정도 줘야 돼요. 먹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IV나 정맥으로 주는 게 좋고요. 구강에 이제 윤활제를 주셔야 돼요. 윤활제를 좀 발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디하이드레이션 돼서 입이 다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구강 윤활제 발라주고 만약에 환자가 먹을 수 있다면 아직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수분과 함께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요법은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40.5도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전신적 냉요법,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나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의복과 침구류는 건조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빡빡 건조하게. 수분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그래서 고체온 대상자 간호 중재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체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책의 466페이지에 해당하고 표는 467페이지 19.3 저체온 단계에 따른 간호 중재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저체온은 일반적으로는 마취나 차가운 정맥 수행 요법에서 열 소실이 증가되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나 신경근 차단술 같이 열 생산이 완전히 감소했을 때 이렇게 중추신경계 손상을 받아서 2차적으로 체온 조절 상실로 인해서 저체온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발적 저체온이고 두 번째가 유도된 저체온입니다. 자, 우발적 저체온 같은 경우는 뭐 추운 환경에 내가 노출된다든지 뭐 차가운 물에 빠졌다든지 집의 난방이 부적절할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저희가 동사량이 발생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우발적인 저체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도된 저체온은 어떠한 치료적 상황에 놔서 신체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대사율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방해하는 약물을 주입해 가지고 신부 체온을 서서히 낮춰주는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관상동맥 우회술, 심장수술을 할 때 이제 대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신체 기관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도된 저체온을 유발합니다. 자, 표에 19.3을 보게 되면 각 저체온의 단계에 따라서 간호 중재가 나와 있어요. 그 단계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경한 저체온이고 두 번째가 보통 저체온, 세 번째가 심한 저체온인데 자, 경한 저체온은
34도에서 36도실 때 우리가 경한 저체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증상과 징후를 보게 되면 환자는 맥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오한이 생기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보이고, 그러면 이런 경한 저체온일 때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하냐, 저체온 대상자의 체온 회복을 빨리 한다고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시간당 2도씨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체온을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부 체온과 심전도를 확인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고 누운 자세여서 젖은 옷을 벗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요를 덮어서 보온해주고 또는 보온 담요 같은 것도 대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저체온은 30에서 34도인데, 자, 이런 보통 저체온까지 빠지게 되면 심박동이 느려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방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는 일단 적극적인 외부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체간 부위, 말초 체간 부위 위주로 적극적인 보온 체온을 해주고 보온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한 저체온 같은 경우는 30도 미만인데 이때는 완전히 환자가 문제가 많죠. 그래서 동공 반응이 없어지면서 혼수 상태 빠지기도 하고 호흡도 없어지고 폐부종도 생기고 핍류도 생기는 아주 심하게 생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온도가 40에서 45도씨가 되는 따뜻한 정맥을 IV로 주입해 주셔야 됩니다. 정맥 수액으로. 그리고 가습산소도 적용해 주는데 42에서 46도로 데펴진 그 따뜻한 가습산소를 환자한테 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간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간호중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과 냉의 생리적 효과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고 이거는 국가고시에 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열을 먼저 얘기하면 열은 열 자체에 열의 효과를 주게 되면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피부 온도와 피하 조직의 온도를 상승하죠. 그러면서 대사산물의 제거율이 증가되면서 연조직의 치유도 증가되는 게 열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식균세포 활동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염증 과정을 촉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 경련을 완화시켜주고 관절 강직 이런 것도 좀 떨어뜨려주고 신경 전도도 증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급성 염증기 동안에 또는 근골격계 상해가 있는 급성 염증기 동안에 만약에 열을 적용하되면 그때는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급성기 동안에는 따뜻한 걸 대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붓기 때문에 냉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급성기 동안에는 적절하지 않고, 그렇지만 만성적인 염증에는 열을 대주면 조금 통증도 좀 줄어들고 해서 만성적인 염증에는 우리가 열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을 주게 되면 경련이나 강직 이런 것부터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냉 같은 경우는 피부나 피하 조직의 온도를 낮추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게 우리 냉의 효과죠. 그래서 모세혈관,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감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상처 조직에 압박을 주면서 과도한 체액이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감각 효과를 주기 때문에 통증이 좀 줄어들고 부종도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 활동을 억제해서 염증이나 환웅 과정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냉은 이런 냉 효과는 어떠한 손상을 받았어. 그러면 지혈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장기간에 만약에 너무 냉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파괴되고 이래서 조직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를 대줄 때 너무 오랫동안 대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냉은 아까 말했듯이 부종을 예방시켜주지만 열과 마찬가지로 근육 경련이 있게 되면 냉을 대주면 근육 경련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적용할 때 어떤 효과, 냉을 적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각각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요법과 냉요법의 금기증, 그리고 열과 냉 적용할 때 온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이거는 저희 책 468페이지에 표 19.5하고 표 19.4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서
다 같이 봅시다. 자, 열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증 환자는 어떨 때냐? 급성기 근골격계 손상이에요. 내가 지금 급성으로 오늘 지금 근골격을 손상받았어. 그럼 오늘은 따뜻한 걸 적용하면 안 되고 최소한 못해도 24시간 안쪽까지는 따뜻한 걸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24시간 안쪽에는 될 수 있으면 냉을 적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순환부전이라든지 감각부전. 내가 지금 말초에 감각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따뜻한 핫팩 같은 거 됐어. 그러면 이제 화상이 있기 쉽겠죠. 또는 환자가 지금 출혈이 되고 있을 때도 열 적용하면 안 되시고 차가운 걸 적용하죠. 우리가 출혈이 있을 때는 따뜻한 거 안 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을 적용하고 개방성 상수에도 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냉 적용을 해서는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순환부전이 있어.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 이럴 때는 냉을 주시면 안 되고요. 자, 레이노 현상이라고 해서 한냉이나 추위로 인해서 손가락, 발가락 혈관이 화열 발작이 생겨가지고 파래지는 거예요. 청색진 생기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그런 게 레이노 현상인데 그런 사람한테 더 춥게 하면 안 돼. 냉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냉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그 말초 감각이 소실됐을 때도 차가운 걸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동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열과 냉 적용할 때 온도 기준인데요. 자, 저희 책 지금 468페이지 표 19.4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얼음주머니를 앞으로 대줄 때가 있을 건데 얼음주머니는 보통 15도보다 약간 낮게 대주고 매우 차갑게 주는 거고요. 근데 얼음팩 같은 경우는 그냥 차가운 정도 15에서 18 정도 온도시 해주는데 그래서 얼음팩을 보통 이제 겨드랑이에다 끼워주죠. 그 다음에 냉찜질 같은 경우는 한 18에서 26도씨 시원한 정도 해주시면 되고 자, 테피드 마사지는 아마 앞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테피드 마사지 같은 미지근한 물로 미지근한 목욕이나 미지근한 마사지 해주는데 온도가 보통 26도에서 34도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알콘 스펀지 목욕이 대표적인 게 테피드 마사지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따뜻한 목욕인데요. 그래서 34도에서 37도 정도고요. 자, 그 다음 매우 뜨거운 거는 우리가 뜨거운 물주머니거든요. 41에서 46도고 그냥 세척이나 찜질 정도 하는 거는 37도에서 41도. 그래서 뜨거운 핫 정도가 37에서 41도 정도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미지근할 때 온도가 어떤가. 내가 알코올 스펀지 목욕할 때 온도 몇 도에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얼음팩을 줘야 할 때 몇 도씨 정도 해줘야 되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온 유지 문제와 관련된 간호 사정 하겠습니다. 자, 간호 과정에서 사정이 첫 번째 나오는데, 자, 체온이 높거나 낮은 대상자를 사정할 때는 그 간호력이나 신체 검진 또는 진단적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간호력을 작성할 때는 그냥 그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열이 오르기 시작한 시간 그리고 열이 오르기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열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가 이런 질병과 관련된 어떤 운동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문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갈증이나 오심이 있었는지 뭐 근육통이나 뭐 사지 냉감, 사지의 저림 이런 무감각 이런 것들이 있는지 관찰하면서 사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관적 자료인데요. 자, 주관적 자료는 정말 주관적이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대상자의 체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 요인을 사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온 양상, 체온이 높고 낮은 게 어땠는지, 과거에 혹시 고체온의 경험이 있었는지, 또는 암이나 내분비 질환 같은 왜냐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이런 대사 질환이 있었는지, 또는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 또는 열에 관련된 가족력이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체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서 면담을 통해서 사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진을 막 해가지고 왜 이런 비정상적인 체온이 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관적 자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객관적 자료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신체 검진을 하시는 거예요. 묻는 거는 안 돼. 묻는 거는 그냥 주관적 자료고 신체 검진 만져보는 거죠. 피부가 건조한가? 습기가 있나? 만져봤더니 뜨끈뜨끈한가? 그래서 우리가 열 나는 사람 보면 일단 손을 갖다 대잖아요. 열감 있나? 색깔이 빨간가?
긴장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사정하게 되는 거고, 사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하겠죠. 뭐 고막을 한다든지 애가를 한다든지 뭐 직장을 한다든지 이런 객관적 자료를 측정하고, 그리고 나서 왜 열이 났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혈액배양 검사 같은 이런 임상적인 검사를 나가야죠. 그래서 혈액배양 검사에서 어떤 균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환자가 열이 났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후 이런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온 유지와 관련된 간호 진단의 예를 한번 볼 건데요. 저희 교재 46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체온의 변화는 보통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특정 질환과 관련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자료, 아까 말했던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체온 변화의 문제에 대한 그런 관련 요인을 규명해서 진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간호 진단할 때도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서 5단계 이론까지 있었죠. 거기서 하위 단계, 아랫 단계 이론부터 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랫 단계가 뭐였어요? 생리적 욕구죠. 뭐 산소나 수분, 영양, 수면, 체온 유지. 이게 이제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2단계가 안정의 욕구였고 3단계가 사랑, 소속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 아랫 단계부터 간호 요구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그 위험 요인과 관련 요인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간호 진단할 때는 중간에 뭐뭐과 관련된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래서 역류화와 관련된 그 비효과적 체온 조절 위험, 또는 혈관 수축과 관련된 비효과적 체온 조절 위험, 이렇게 이제 뭔가 앞에 위험 요인이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는 질병과 관련된 고체온, 또는 발한 능력 감소로 인한 고체온, 또는 부적절한 옷차림에 의한 고체온,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질병과 관련된 저체온 또는 추운 환경과 관련된 저체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병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체온 조절, 미수가 관련된 비효과적인 체온 조절, 이렇게, 또는 고령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체온 조절, 이렇게 간호진단의 예가 여러 개가 맡아서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간호진단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한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하위 단계부터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각 발열 단계에 따른 간호 중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열 단계는 우리가 상승기는 오한 단계라고 했었고, 고온기는 발열 단계, 그리고 회복기는 해열 단계, 이렇게 나누죠. 그럼 상승기에는 환자가 이제 추위를 되게 많이 느끼죠. 그리고 오한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때는 여분의 담요를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막 이렇게 출링했을 때는 이제 담요를 덮어줘서 활동을 제한하고 환자가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 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환자가 상승기 5환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아이스팩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온기는 이제 새로 지정된 온도에 도달해서 상승된 체온이 일정하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대부분 덥거나 아니면 아예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되게 갈증을 많이 호소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리고 이제 온몸이 쑤시고 아프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열 단계는 탈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를 많이 주면 되냐? 수분 섭취를 계속 증가시켜주고 이제 가벼운 침구를 적용시켜줍니다. 가볍게. 그리고 만약에 계속 고온이 있으면 미온수 목욕을 요 고온기에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땀이 많이 납니다. 스웨팅이 있어서 심한 발한이 있고, 그래서 심한 발한이 있기 때문에 탈수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리고 피부가 되게 홍조를 띠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온수 목욕을 이때도 좀 해줄 수 있고, 또는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돼. 왜?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러면서 탈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증가해주고, 그리고 옷을 이제 가볍게 입혀주셔야 되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떠한 간호 중재를 해줘야 되는지 이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 469페이지에 그림 19.2 발열 단계를 보면서 봅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슬라이드하고 똑같죠. 그래서 발열 단계는
상승기, 고온기, 회복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상승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오한기라고 말하는 데를 한번 봅시다. 체온이 그림에서 37도에서 갑자기 39도를 넘어가는 이런 갑자기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이 단계가 이제 상승기인데, 자, 신체는 이런 높아진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근육 수축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자는 오한을 되게 많이 느낀다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이런 오한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대상자는 이런 열 소실을 감소하기 위해서 피부 표면에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소름이 돋고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기 동안에는 대상자한테 이불을 덮어주거나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수분 섭취를 격려해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고온기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고온기. 자, 고온기 보니까 어때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한 39도 위로 계속 있죠. 그래서 이 고온기는 그 체온이 이제 새로 설정된 기준점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오한을 느끼지도 않고 덥다고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게 이 고온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기가 되면 환자가 체온이 39도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심박동수나 호흡수가 많이 증가되죠. 그래서 호흡을 너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수분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갈증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고온기 시기에는 수분 부족과 호흡 증가로 인해서 수분 손실이 많아져서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꼭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 시기 때는 뭘 해주면 되냐? 더 이상 환자가 춥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 소실을 위해서 이때는 냉요법을 적용해야 돼요. 어떤 냉요법을 적용하나? 미온수 스폰지 목욕이 냉요법 중에 하나죠. 우리 그 470페이지 표에 19.8을 보세요. 냉요법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 뭐냐? 그러면 470페이지 표 19.8에 미온수 스펀지 목욕 한번 봅시다. 테피드 스펀지 마사지라고 하는데, 자, 스펀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선 손수건 같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미온수 한 27에서 34도로 한 20분 정도 피부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아이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출링이 사라지고 고온기, 열이 계속 38도 이상 39도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이렇게 고온기에서는 스펀지 목욕을 해주면 어떠한 스펀지 목욕을 하면서 체표면과 혈류관에 대류 기전이 있어가지고 열이 밖으로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 해줄 수 있냐? 고온기하고 회복기는 미온수 마사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언제는 안 돼. 오한기,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환자가 너무 추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때는 냉요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회복기 또는 하강기라고도 할 수 있죠. 회복기로 보니까 체온이 어때요? 위에 엄청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체의 효과가 이제 활성화돼서 열 소실이 되게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이제 덥다고 느끼는 거예요. 춥다고 느끼는 게 덥다고 느끼면서 땀을 매우 많이 흘리게 되고 혈관이 이완돼 가지고 피부가 완전히 빨갛게 상기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도 탈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옷을 가볍게 입혀서 열을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분 섭취도 증가시키고 열을 발산하게 옷도 가볍게 입혀주고 신체 활동도 제한하고 하는 게 이 회복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한계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발한기가 되면 혈관이 확장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냉요법의 종류인데 470페이지 표 19.8에 나와 있다. 그죠? 자, 냉요법의 각 종류대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죠? 자, 봅시다. 자, 아이스팩에서 얼음 주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아이스 글러브에서 글러브 안에 이제 글러브가 이제 비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글러브나 고무나 비닐 안에 얼음 조각을 넣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냉 적용 방법으로 쓰죠. 그래서 아이스팩 가져오세요. 냉동실에 보면은 그 아이스 글러브가 있으니까
갖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저체온 담요는 이것도 건넨 방법인데, 냉매 코일이 순환하는 담요나 이 패드를 열이 나는 환자한테 전신에 적용해서 체온 하강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체온 담요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쿨링 블랑켓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냉찜질은 두통이나 발치 또는 치질이 있으면, 그러니까 치질보다는 사실 발치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국소 부위의 부종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통증 완화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냉찜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온스 스펀지 목욕은 이런 테피드 마사지는 그 스펀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손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온도가 한 27에서 34도로 한 20분 정도 닦아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피드 마사지 하게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꼭 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찬물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냉각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환자가 더 떨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걸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스펀지 목욕 같은 경우는 급하게 체온을 낮춰야 하는 대상자한테 씁니다. 그래서 물보다 강한 알코올을 물에 첨가해요. 그래서 체온을 쉽게 내리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습냉 방법이에요. 습냉 방법. 그래서 너무 차가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대상자가 떨림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의 온도는 18도 이상이어야 돼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거 다 쓰긴 하는데, 사실은 아이스백과 그 다음에 미온스 스펀지 목욕, 알코올 스펀지 목욕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저희 책에 471페이지에 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핫팩부터 봅시다. 더물 주머니는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만 더물 주머니를 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열법이에요. 스별이 아니라 건열법. 그래서 매우 쉽게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얘는 주머니 안에 물을 넣어놓고 환자한테 대주는데, 그거 자체로도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화상이 될 수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만약 핫팩을 대주려면 항상 수건으로 주머니를 감싼 다음에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순환 패드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온도가 제어된 그 중류수가 일단 방수 패드를 통해서 신체 열을 제공하는 방법인데,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열순환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패드는 실제로 많이 쓰는데, 얘기도 국소적이죠.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 그러면 이제 그쪽 부위에다가 전기 패드를 대두는 거죠. 이거 건열법이죠. 스벨이 아니라 건열법이고, 전기가 통과할 때 열을 방출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이것도 중요한 게 어린아이나 뭐 마비 환자, 그 다음에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대두면 그거 자체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주 체크해 주게 되고요. 자, 히팅 램프 같은 경우, 열 램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쓰냐. 내가 만약에 회원부 봉합을 해야 돼. 또는 욕창치료를 해야 돼. 딱 그 국소 부위에만 딱 불을 비추는 거예요. 램프를. 그래서 적외선이나 백열전 등을 신체 표면에 열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부위에만 노출시키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부위까지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위만 딱 피부를 노출시켜주고, 또 타올로 얘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회원부에다가 내가 히팅 램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회원부에는 습기가 있으면 안 돼요. 습기가 좀 있으면 화상을 더 쉽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또 뭘 기억해야 되냐, 열을 받는 부위로부터 어느 정도 적정 정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 램프 세 번째 줄 보니까, 만약에 램프가 40W 정도 되면 환부하고 한 50cm 정도 떨어져야 되고, 60W 정도 되면 6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대줘야지, 그거 너무 가까이 대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핫팩이죠. 우리 핫팩 많이 보셨죠? 겨울에 많이 쓰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일회용품으로 흔들거나 이렇게 흔들면 거기서 이제 열을 내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 크레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배웠죠. 크레들 침상 보셨잖아요. 크레들 침상할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화상 환자나 스킨이 벗겨진 사람들은 그 위에 이불을 덮으면 어떻겠어요? 따갑고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크레들 침상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전구들이 매달려 있어요. 크레들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5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에 이제 건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구로 크레들을 싸가지고 열의 확산을 막고요. 얘도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해줘야지 안 그러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찜질은 얘는 온찜질이에요. 말 그대로 타월에다가 더운 물을 적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 국소 부위에다가 습열법이죠. 왜냐하면 더운 물에 적셔있기 때문에 습열법으로 이제 따뜻하게 대주는 거죠. 그래서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경우 쓸 수 있고요. 자욕은 한 40에서 43도씨 정도의 물이 채워진 통에다가 대상자 둔부가 깊이 잠기도록 해서 이제 해주는 좌욕이 있고, 온수욕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에다가 환자를 이제 이렇게 신체를 담궈주죠. 그래서 약물에 담글 수도 있고, 그래서 국소 부위 감염이 있으면 혈액 공급도 증가해주고, 환흥도 촉진해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온수욕도 있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체온 대상자 간호입니다. 저희 책 47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전신이 냉에 노출되게 되면, 차가운 거에 노출되게 되면 오한이 발생하죠. 이때 중심 체온이 만약에 34도 이하로 내려가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빨리 처치가 행해줘야 되죠. 그래서 체온 저하 초기 단계에 있는 대상자는 일단 차고 습한 환경으로부터 일단 환자를 보호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른 의복으로 일단 감싸주고 더 이상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담요 덮어주고 몸을 서서히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운 주머니나 전기담요 같은 이런 온요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표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요. 피부 혈관이 이완되면서 피부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는데 내부로 있는 주요 장기 가는 혈류는 감소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온 회복할 때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시간당 2도씨를 초과하지 않도록 서서히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너무 따뜻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의식이 있는 대상자는 따뜻한 장소로 옮겨가지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온수 목욕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인 같은 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장기간 동안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신체의 혈당 공급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감소되기 때문에 단 음료를, 그러니까 달달한 음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체온에 대한 간호과정 적용의 예인데 저희 집 472페이지에 있다, 그죠? 간호 사정을 했는데 사정 자료를 한번 봅시다. 사정, 진단, 중재, 평가 이렇게 가죠. 근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자, 간호 사정을 했는데 우리가 간호 사정할 때는 신체 사정도 하지만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를 일단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일단 주관적 자료가 뭐였냐면 수술하고 나서 12일이 됐는데 김민지님 집에 간호사 친구가 방문했어. 그랬더니 열감도 있고 체온 측정했더니 39도로 측정됐대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왜 이렇게 아픈지 김민지님한테. 그랬더니 이틀 동안 식욕도 없고 허약하고 피로감도 있고 자주 깬대요. 그래서 이런 친구 조언에 따라서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면담한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신체 사정 이렇게 나왔는데 신체 사정 보니까 체온이 39도 나와대. 맥박도 분당 126회야. 그럼 되게 빠르죠. 자, 그러면 이 객관적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상자가 그렇게 얘기했고 객관적 자료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피부가 붉고 따뜻하고 구강 점막이 건조하고 입술이 갈라져 있어. 고체온이구나. 그죠? 그리고 수술했던 그 부위가 배액이 있고 악취가 나고 노랗고 분비물이 계속 나와. 그럼 뭔가 감염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수술 절개부를 열어봤더니 그쪽이 한 3cm 정도 발적이 관찰된 거야. 근데 폐음이 들었는데 깨끗해. 그러면 간호진단을 뭐로 내릴 수 있겠냐 보니까 고체온인데 뭘로 인한
수술 후 상처 감염과 관련된 고체온을 내린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 결과는 뭐예요? 환자가, 대상자가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대상자는 에너지 수준이 증가되고 수술 절개 부위도 배액이 없어지는 게 기대 결과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간호 중재는 뭐였냐면 그러면 환자가 지금 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마다 체온 조절 4시간마다 체온 측정한다든지, 환자가 열이 있기 때문에 필요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준다든지, 그리고 피부가 붉고 따뜻했기 때문에 피부색과 온도를 확인한다든지, 적절한 수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화, 그러니까 수분 공급을 수분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해서 이제 IU, 그러니까 들어간 섭취량과 아웃풋, 나온 배설량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 수술 부위는 필요에 따라 묵은지르식 하는 게 이제 간호 중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간호 평가는 그래서 해봤더니 다 달성됐어. 목표는 달성됐고, 대상자 입원 12시간 이내 체온도 정상 범위 있었고, 절개 부위 배액도 없고, 피로감도 완화되었다 말한다. 그래서 이런 간호 과정이 사정, 진단, 기대 결과, 중재, 근거, 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간호 진단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본인이 내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그냥 써놓은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답이 바로 나옵니까? 자, 온요법의 적용을 바르게 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온요법의 열 적용을 그러니까 온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온요법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악성종양 안 되죠. 그 다음에 염좌, 직후. 그러니까 우리가 급성 근골격계 손상할 때는 24시간 이내에는 온요법이 아니라 냉요법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이후부터는 온요법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염좌 직후는 안 되고, 또 개방성 상처에도 안 되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요통이죠. 요통에는 우리가 온요법을 적용할 수 있죠. 왜? 자, 연료법의 치료적 이점이 뭐였어요? 근육 이완시키고 통증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요통에도 온요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